칙신 안병익 대표님 무대로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소프트웨어 스타트업 스케일업 성공 전략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인재들이 참 많은데요. 소프트웨어 인재들이 세상을 바꾸는 그런 스타트업을 창업을 해서 크게 성공한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전공하고 소프트웨어 인재분들이 꼭 이제 회사 안에서 개발자의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스스로 창업을 해서 새로운 세상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시대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소프트웨어 스타트업의 스케일업 성공 전략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꿈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어떤 꿈을 지금 갖고 계신가요? 제가 소개하는 분들은 소프트웨어 스타트업으로 창업을 해서 크게 성공한 그런 꿈을 이룬 성공가를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어제 남아공에서 자랐고요. 고등학교 때 캐나다로 이주를 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평생에 이룩하고 싶은 꿈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 꿈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한 가지는 인터넷 분야에서 크게 성공하겠다고 했고, 그 다음에는 청정 에너지 분야에서 꿈을 이룩하겠다고 했고, 나머지 하나는 우주 분야에서 그 꿈을 완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실제 일론 머스크는 페이팔이라고 하는 인터넷 결제 회사를 성공적으로 창업을 했고요. 그 이후에 테슬라라고 하는 청정에너지 전기차를 만들고 있고, 지금은 스페이스 X라고 하는 그런 우주선을 만드는 그런 회사를 창업해서 본인의 꿈을 만들어가고 있는 창업가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한 명의 마크 저커버그라고 페이스북을 창업한 유명한 창업가가 있습니다. 이 창업가 역시 일찌감치 고등학교 때부터 프로그램에 아주 탁월한 그런 재능을 보였던 사람인데요. 이 마크 저커버그가 그 고등학교 때 이미 해커 수준의 그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마크 저커버그는 이제 대학에 가서 실제 그 역량을 발휘를 했는데요. 가장 첫 번째 한 프로젝트가 이제 여대생 기숙사를 해킹해서 이상형 월드컵이라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시작을 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크게 성공을 시키면서 사람들을 이런 온라인 공간에서 연결을 시키면 새로운 그런
소셜 서비스가 가능할 거라는 그런 생각 아래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거 잘 화면이 안 넘어가는데요. 네.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 창업가를 우리가 익히 아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이지만 실제 어렸을 때부터 코딩에 그런 탁월한 재능을 갖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집 근처에 대학교의 메인프레임이 이제 처음으로 도입이 됐었고 아버님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대학교에 가서 코딩을 하게 되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프로그래머로서 훌륭한 경지에 이르렀고 역시 창업을 해서 큰 그런 세상의 변화를 일으킨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비틀즈 같은 경우 워낙 음악성이 뛰어나고 노래가 좋아서 크게 성공했을 거라고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근데 비틀즈가 무명 시절이었을 때 이런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지방에 있는 도시의 나이트클럽에서 밤마다 이렇게 연주를 했다고 합니다. 이걸 무려 몇 년 동안 했다고 하는데 이 시기에 어떤 그 비틀즈의 그런 합주와 연습 시간 또 이렇게 실력이 크게 향상이 되어서 우리가 정말 아는 그런 비틀즈로서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그런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미국에서는 많은 그런 창업가들이 성공도 하고 실패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실제로 한때 닷컴 열풍이 막 불 때 미국 같은 경우는 너무나 쉽게 이제 그 애완동물에 관련된 그런 창업을 많이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스탠포드나 하버드 대학원생들이 쉽게 그냥 펫닷컴이라든가 뭐 펫땡땡닷컴 같은 애완동물과 관련된 그런 창업을 스스로 했었고 도전을 했었는데요. 그때 사실 정작 애완동물을 키우거나 애완동물을 사랑하거나 아니면 그 일을 좋아서 하는 경우보다는 시류에 편승해서 한번 성공을 거두고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창업한 많은 그런 애완동물 관련된 그런 닷컴 회사들은 거의 다 도산이 됐었고요. 성공하지 못했던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업이라고 하는 거는 일생을 바쳐서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도전하는 것이 진정한 창업이고 성공적인 창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수많은 전공 중에서 소프트웨어를 전공한 사람이 창업을 하기 가장 유리하고요. 또 지금까지 창업가 중에서도 소프트웨어 전공한 창업가들이 가장 많았었고 이런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소프트웨어를 전공한 분들이 창업을 하면서 또 세상을 바꾸고 더 크게 성공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잘 동작이 안 되는데요. 네. 네, 저는 지금 현재 식신이라고 하는 회사를 창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식신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맛집 추천 서비스를 현재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저희의 그런 맛집 추천이 이제 현대 기아 제네시스 그 순정 내비게이션 지도에 보면은 추천 맛집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 저희가 하는 서비스 중에 하나가 이제 식신 이식권이라고 하는 기업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모바일 전자식권을 현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300개 기업의 9만 명 정도의 임직원들이 매일 저희 식신 이식권 서비스를 통해서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저는 원래 이제 KT의 연구원으로 있다가 사례벤처로 이제 창업을 시작하게 됐었고 전자지도로 연구를 하다가 이제 위치기반 서비스 지금의 이제 푸드테크까지 이렇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식신 같은 경우는 이제 푸드테크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푸드테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음식과 기술이 만난 그런 새로운 4차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그런 변화의 어떤 그 새로운 산업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새로운 스타트업을 창업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 중에 하나인데요. 또한 창업하는 것도 어렵지만 창업한 이후에 성공까지 이르기는 너무나 어려운 그런 난관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창업을 할 때 토끼와 거북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토끼와 거북이 경주를 보면 항상 거북이가 승리합니다. 여기에 전제 조건은 토끼가 중간에 게으른 토끼가 이제 자만심을 갖고 낮잠을 자는 데서 이제 승리의 요인이 있는데요. 만약에 실제 토끼가 낮잠을 자지 않는다면 거북이는 과연 승리를 할 수 있을까요? 근데 현실을 돌이켜 보면 토끼는 잠을 자지 않습니다. 여기서 토끼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 굉장히 큰 대기업들을 이야기할 수 있고 거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막 창업한 스타트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만약에 이런 대기업들이 잠을 자지 않고 더 열심히 일을 한다면 과연 조그맣고 약한 거북이가 스타트업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성공하는 전략이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전략 중에 하나 핵심이 이제 스케일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스케일업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하나의 그런 사업이나 가치나 비즈니스 모델을 2배, 3배 이렇게 키우는 것이 아니고 10배, 30배, 100배 이렇게 키워나가는 거를 스케일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이 큰 기업으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스케일업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스케일업은 기본적으로 어떤 관리를 효율화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전혀 다른 사고와 접근을 통해서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 가는 것이 스케일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비용을 적게 쓰는 거겠죠. 그래서 관리를 효율화시키면은 이익이 나고 사업이 성장하니까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스케일업이 되기 위해서는 사고를 다르게 하고 접근을 다르게 해서 10배, 100배의 새로운 성장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확장의 사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청바지의 가장 유명한 브랜드인 리바이스가 신사복이나 기성복으로 이제 사업을 확장할 수도 있고요. 또 아이들한테 인기가 많은 맥도날드가 이런 디즈니랜드 같은 테마파크 사업으로 확장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철도회사가 렌터카나 또는 뭐 항공회사 같은 그런 분야로도 이제 확장이 가능하겠죠. 지금에 존재하는 그런 큰 기업들을 보면은 수많은 변화에 거쳐서 오늘날의 회사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도요타 자동차도 역시 처음에는 섬유기계를 만드는 그런 회사에서 출발해서 현재 자동차 회사까지 오게 되었고요. 노키아 같은 경우는 지금은 사라졌지만 원래 펄프를 만드는 그런 화학회사였는데 스마트폰 1등 회사로 이제 성장을 했다가 또 그 자리를 빼앗겨서 지금은 좀 이렇게 사라진 그런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그 재당으로 이제 사업을 시작했죠. 그래서 삼성상이라고 하는 재당과 패션 사업으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의 삼성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수많은 그런 변화와 또 사업 확장, 또 스케일업을 통해서 지금의 현재 회사로 변화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확장하는 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같은 산업 또는 동종 산업으로 이렇게 확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요 대체성과 공급 대체성으로 바꿔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송 산업 같은 경우는 철도 회사가 뭐 버스나 항공으로 이렇게 확장하는 경우는 수요 대체성이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가전에서 냉장고를 만드는데 세탁기까지 만드는 거로 확장한다고 보면은 공급 대체성이 같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스케일업은 그래서 수요 대체성으로 확장하는 거와 공급 대체성으로 확장하는 거를 스케일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실제는 스케일업은 수요 대체성이나 공급 대체성으로 확장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사고를 통해서
10배, 100배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것이 스케일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리바이스가 신사복으로 진출하는 거, 이거는 공급 대체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리바이스는 이미 옷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공장을 갖고 있고 또 유통화할 수 있는 그런 유통 체계와 또 원재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청바지를 만드는 것과 기성복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만들어서 시장에 공급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성공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그런 사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만약에 철도회사가 항공이나 버스로 사업을 확장한다고 하면은 같은 고객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고객군을 활용해서 쉽게 그 시장에 진출하고 어떤 시너지를 내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서 쉽게 성공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런 수요 대체성이나 공급 대체성으로 확장을 했을 때 실제 성공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를 보면은 이런 사업을 다각화했을 때 이점이 많아야 되는데 실제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요 대체성과 공급 대체성으로 확장하는 것을 이제 수평적 다각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리소스를 가지고 쉽게 이제 진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단점이 존재를 하고요. 또 자기가 이미 갖고 있는 거를 내재화시키는 쪽으로 확장하는 걸 이제 수직적 다각화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자동차 회사가 전자회사를 직접 하는 거 이런 형태를 갖다가 수직적 다각화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현대모비스를 갖고 있는 거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근데 이런 수평적 다각화나 수직적 다각화는 실제로는 확장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이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철도회사가 렌터카나 버스로 이제 확장을 했을 경우에 같은 고객군을 사용하니까 쉽게 확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장점이 있지만 기존의 플레이어들이 시장에 있겠죠. 렌트카 회사라든가 버스 회사들이 기존에 있는데 이런 기존의 플레이어들과 이제 경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와중에서 이런 과정에서 이제 플레이어들과 경쟁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약점을 이제 노출시키가 있고요. 이러다 보면 이제 어느 부분에서는 이제 협력을 해야 되는데 이런 렌터카나 버스 회사들과 협력을 하지 못하고 왜냐하면 경쟁 회사가 되니까 그런 부분에 직접 들어간다고 해도 큰 장점을 누르지 못하는 그런 케이스가 이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직적 다각화나 수평적 다각화가 꼭 성공적인 그런 확장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쿠팡 같은 경우가 과연 성공적인 스케일업일까요? 쿠팡을 보면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굉장히 우려했던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계속 적자가 나는 회사인데 과감하게 마케팅을 하면서 시장을 선도하고 있고 또 돈이 부족해서 또 투자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만약에 적절하게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회사가 곧 망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우려를 우리가 갖고 있었는데요. 결국은 쿠팡이 이커머스 시장에서 선도업체가 되었고 이커머스 시장에 기존의 유통업체들을 끌어들이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쿠팡을 보면은 이런 지속적인 확장이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었고 이 프레임에 결국은 오프라인에 있는 유통회사들이 들어옴으로 해서 쿠팡이 만든 전략에 결국은 성공적으로 안착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배달민족도 지금 굉장히 규모가 커졌죠. 그래서 또 코로나 이후에 배달 음식이 훨씬 더 커지면서 주문량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배달민족 같은 경우도 한 시점에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익화를 내는 쪽으로 전략을 바꿀 것인가 아니면 계속 확장을 할 것인가를 이제 고민을 했는데 경영자들은 과감하게 계속 확장하는 쪽으로 이제 선택을 했는데요. 그 요인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마케팅을 투자하고 이런 확장 전략을 했을 때 고객이 더 증가하고 사용량이 더 증가한다면 확장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제 경영자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익화를 하는 건 언제든지 우리가 수익화를 할 수 있지만 확장하는 거는 타이밍이 있다. 그래서 이런 확장 전략이 오히려 회사를 더 크게 성공시키는 전략이라고
배달임이 좋은 선택을 했습니다. 야노자 같은 경우도 모텔 서비스를 하면서 이제 크게 성공한 케이스인데요. 어떤 시점에서 오프라인에 과감하게 진출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브랜드를 만들어서 모텔업을 운영하는 오프라인 사업을 하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강점을 혼용을 하면서 성공적인 그런 사업 비즈니스를 이제 만든 케이스가 있는데요. 네,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마켓컬리 같은 경우도 새벽 배송이라고 하는 거를 처음으로 만들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새벽 배송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ROI가 좀 안 나오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은 밤에 이제 기사님들이 물류를 해야 되고, 자체적인 이런 물류 배송망을 갖추다 보니까 어떤 물류 비용이 이제 크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외부에 있는 물류 시스템을 아웃소싱 하지 않고 직접 배송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비용이 이제 많이 발생하는 거고, 또 이제 야간에 배송을 하다 보니까 주간에 배송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이제 비용 소모가 많다고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프레임이죠. 그러니까 마켓컬리 같은 경우는 새벽 배송이라고 하는 어떤 창의적인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었고, 결국은 후발 주자들이 이 프레임에 따라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유통업체들도 다 새벽 배송을 시작하는 그런 프레임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 마켓컬리의 이런 새벽 배송 그리고 이 스케일업 전략은 상당히 유효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공적인 사업 다각화는 두 가지 측면이 아주 중요한데요. 어떤 부분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사업에 뛰어들었을 때 1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갖고 있는 핵심 자원과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부분에 진출하는 것이 가장 성공적인 사업 다각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최근에 가장 큰 주가를 만들면서 계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초격차라고 하는 책을 쓴 삼성전자의 전 권오영 부회장님이 책 내용에도 이제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삼성전자가 최근 한 10년 전부터 전략이 이제 수정이 되면서 바뀐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보면은 장기적인 그런 먹거리를 확보하는 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 5년 이내에 이익이 많이 날지라도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회사를 먹여 살릴 그런 장기적인 비전을 갖는 아이템에 집중하는 전략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LCD나 디스플레이처럼 단기간에 어떤 이익이 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사업 비전이 불투명하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앞으로 10년 이후에 회사의 새로운 그런 수종 사업이 될 것들을 정리를 해서 밀고 가는 그런 혁신적인 그런 새로운 모델, 사업 모델을 만들어서 지금 삼성전자는 이룩하고 있는데요. 그 모델의 이제 가장 핵심은 이제 또 인재들입니다. 이런 인재들이 그런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런 판단에 또 책임을 지는 그런 사내 문화를 만든 것이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하물며 이런 거대한 그런 삼성전자조차도 이런 미래 5년이나 10년 후를 바라보는 그런 스케일업 전략을 갖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이런 스타트업들, 작은 스타트업들은 더욱더 이런 미래 전략과 스케일업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각화의 핵심은 바로 핵심 자원입니다. 많은 회사가 그 회사의 핵심 자원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핵심 자원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어떤 스케일업을 하거나 사업 다각화를 했을 때 핵심 자원과 시너지가 나는 방향으로 사업화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핵심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가 있는 것이고 또 남들이 쉽게 모방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레스토랑, 일반 식당에 우리가 핵심 자원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주방장이나 뭐 셰프 또는 뭐 음식의 메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 자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그 식당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또는 그 식당의 서비스가 어떠한가, 또는 그 식당의 마케팅이 어떤가, 이런 것들이 또 핵심 자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그런 핵심 자원과 실제 그 식당이나 기업에 갖고 있는 핵심 자원은 다를 수가 있고요. 이 핵심 자원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 핵심 자원은 무엇일까요? 배민? 그러면 많은 분들은 뭐 배달하니까 배달 물류망을 잘 갖고 있는 건가?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보는 배민의 핵심 자원은 디자인입니다. 처음부터 원래 CEO가 디자이너 출신이고 이 배민이라고 하는 B급 감성의 디자인 아이콘과 이 광고, B급 감성의 광고, B급 감성의 마케팅 이런 것들이 다 디자인을 통해서 발생을 했고요. 또 배민 폰트 같은 것들이 또 많이 사용이 되면서 배민에 대한 그런 인지도도 향상을 시켰고 결국은 이런 디자인을 통한 디자인 경영 이런 것들이 배민의 핵심 자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쿠팡의 핵심 자원은 무엇일까요? 쿠팡의 핵심 자원은 지속 확장입니다. 확장. 그러니까 만약에 쿠팡이 확장을 멈춘다면 오히려 회사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계속 확장하는 전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쿠팡은 계속 확장하는 전략이 쿠팡의 가장 핵심적인 자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에어비앤비 숙박 공유 서비스의 핵심 자원은 무엇일까요? 에어비앤비의 핵심 자원은 바로 신뢰입니다. 트러스트라고 하는. 그래서 과거에 이런 숙박을 중개하는 경우에 방을 내어주는 사람과 방을 이용하는 사람의 어떤 신원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 그런 불안감, 뭐 이런 것들이 존재를 했는데 이런 것들을 자체 검증과 리뷰 시스템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이제 운영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시제를 주었기 때문에 쉽게 모르는 집에 가서 잠을 잘 수 있고 또 모르는 사람한테 방을 빌려줄 수 있고 이런 서비스가 가능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에어비앤비 공유 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런 실제를 심어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공적인 사업 다각화는 그 회사가 갖고 있는 핵심 자원, 이런 핵심 자원을 공유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런 핵심 자원이 쉽게 이전이 가능해야 이제 성공적인 사업 다각화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도 설명한 것처럼 많은 회사들이 자기 회사의 핵심 자원이 무엇인지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정확하게 우리 회사의 핵심 자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이런 핵심 자원이 쉽게 공유하고 이전이 가능한 사업 확장으로 해야만이 성공적인 사업 다각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전략적 혁신인데요. 이런 스케일업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고, 새로운 혁신이 필요한데 전략적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게임의 룰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새로운 게임의 룰을 만들고 이 새로운 게임의 룰에 경쟁사나 후발 업체가 들어오게 해서 게임을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 게임을 해서 이 게임에서 이기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전략적 혁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케아 같은 경우는 뭐 지금은 DIY라고 해서 이런 상품들이 너무나 지금 익숙해서 뭐 집으로 배송을 받아서 집에서 우리가 뚝딱뚝딱 가구도 만들고 합니다만은 이거를 처음으로 만든 것이 이케아였어요. 그래서 기존의 가구와는 완전 다른 시스템의 그런 DIY를 만들었고 또 플랫팩이라고 해서 이 DIY는 다 접으면 납작하게 되는데 이렇게 납작하게 접어서 차 한 대로 원래 가구가 몇 개 안 들어가는 거를 수백 개를 차 한 대로 운송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바로 이케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만 그런 것이 없었던 전무하던 시절에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혁신을 만든 것이 큰 그런 성공 전략이고 스케일업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우스웨스트 같은 경우로 이제 저가항공이라고 하는 새로운 그런 개념을 만든 회사 중에 하나인데 기존의 어떤 고부가가치의 서비스에서 실용적인 그런 서비스,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제 승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형태를 통해서 하고 또 좌석 배정이나 라운지가 없이 바로 그냥 티켓만 끊으면 승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새로운 전략을 구사를 한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전략적 사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스타벅스를 뭐 음료 회사로 봐야 될지 아니면 IT 회사로 봐야 될지가 혼동스러울 정도로 굉장히 IT나 첨단 분야에 가장 앞서서 투자를 하고 실제 적용을 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이렌 오더 같은 그런 시스템부터 또 블록체인까지 이미 적용해서 실제 커피가 유통되는 과정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이고요. 이런 회사가 계속 전략적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그런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뭐 빅데이터도 연관이 있지만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국을 보면 어떤 지역에는 스타벅스 매장이 되게 많은데 어떤 도시에 가보면 스타벅스가 없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철저하게 일정량의 물류가 나올 수 있는 지역에만 스타벅스 매장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 충족되는 도시에는 스타벅스가 많이 생겨나지만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지역에는 스타벅스 매장이 생겨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여러 가지 자기의 경험치를 가지고 전략적 혁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스타벅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틀을 만드는 건데요. 이 새로운 틀이라고 하는 것은 선두주자가 할 수 있는 겁니다. 퍼스트 무버가 만들 수 있는 건데요. 이런 새로운 틀은 전략적 혁신과 결합돼서 새로운 핵심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내가 만든 프레임에 상대방이 그 틀에 들어오게끔 하는 거죠. 일종의 게임의 룰을 만드는 거와 똑같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벤츠는 고급차라고 하는 프레임을 먼저 만들었고요. 그래서 아무리 후발주자들이 벤츠의 그런 프레임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벤츠로부터 이제 공격을 당합니다. 예를 들어 도요타가 넥서스라고 하는 고급차 브랜드를 만들어서 벤츠와 경쟁하려고 했더니 벤츠는 이미 자기의 프레임을 가지고 너네는 코로나라고 하는 아주 그냥 경제적인 차를 만들던 회사가 고급차를 만들었구나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프레임은 퍼스트 무버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고 이 퍼스트 무버가 프레임을 형성하면 후발주자는 이 프레임을 따르거나 피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록스 같은 경우는 프린터 시장, 대기업의 그런 OA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그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용량, 대기업, 직접 판매, 직접 서비스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프린터 시장을 이제 안착을 했는데요. 그 시장에 이제 도전장을 내민 회사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IBM하고 코닥 같은 경우인데, IBM하고 코닥은 모방 전략을 통해서 프린터 시장에 이제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록스와 똑같이 대기업 중심, 대용량 중심으로 해서 그 시장에 안착을 했지만 시장을 진입을 했지만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하지는 못했습니다. 그와 반면에 캐논 같은 경우는 다른 접근 방식으로 시장을 공격을 했는데요. 제록스하고는 완전히 차별화된 부분으로 접근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용량 또 개인 직접 판매가 아니고 딜러를 통해서 판매를 함으로 해서 판매망과 서비스망을 제록스하고는 전혀 다른 사고로 접근을 했고요. 이런 전략적 접근을 통해서 캐논은 이제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을 했지만 IBM과 코닥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전략적 혁신을 하는 부분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기업 내부에 있는 그런 문화와 생각인데요. 포크로라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바로 이제 관습, 습관 뭐 이런 거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이런 거죠. 이거 우리 해볼까 그러면 이거 해봤는데 안 돼. 이건 안 돼. 이거 잘 알잖아. 우리는 못하는 거야. 이미 안 돼. 우리는 이걸 할 능력이 없어. 그 시장이 아니야. 아직 그럴 때가 아니야. 이런 건데 실제 해보지는 않았지만 그냥 팽배한 그런 마음, 팽배한 습관, 그런 분위기 이런 것들이 바로 포크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어떤 혁신을 하려고 할 때 누군가는 혁신을 얘기하고 누군가는 좋은 아이디어를 얘기하고 누군가는 좋은 사업 모델을 얘기하지만 그거를 시도를 해보지도 못하고 사장되는 거, 사라지는 거 이런 것이 바로 기업 내부에서 갖고 있는 이런 포크로 때문에 혁신을 이루지 못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혁신을 이루려면 이 포크로를 극복을 해야만이 혁신을 이룰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략적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어떤
관념, 생각, 사고, 송두리째 바꾸고 새롭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재정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재정의해야 되고 고객을 재정의해야 되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재정의해야 되고 또 운영 방식을 재정의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전략적 혁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고객은 A 고객군인데 실제 혁신을 하려면은 B 고객군, C 고객군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의 사업은 A 모델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B 모델, C 모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지금의 제품은 A지만 새로운 혁신은 B나 C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기존의 틀을 완전히 무시하고 새로운 관점으로 사고하고 혁신을 해야만이 전략적 혁신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굉장히 익숙합니다. 홈쇼핑 같은 경우가 익숙하지만 사실은 홈쇼핑이 전략적 사고에서 나온 새로운 혁신이었습니다. 이런 TV를 통해서 중계하면서 쇼핑한다는 것이 없었을 때 이런 TV,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쇼핑을 하는 것들이 혁신을 통해서 나왔고요. 지금은 이제 뭐 인터넷으로 라이브 방송 또는 모바일 라이브를 통해서 쇼핑하는 것들이 이미 존재를 할 정도로 혁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신용카드 같은 경우도 지금은 자연스럽지만 사실 카드가 없었던 시절에 신용카드를 만들 때는 굉장한 혁신 중에 하나의 혁신입니다. 그래서 어떤 여신은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사용자들이 먼저 쓰게 하고 나중에 후불로 이거를 비용을 차감하게 하는 그런 방식의 신용카드도 역시 새로운 전략적 혁신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업을 재정의하는 방법은 회사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품을 재정의할 수도 있고요. 고객을 재정의할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포트폴리오나 R&C를 재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회사들이 자기의 어떤 핵심 자원을 잘 이전하고 공유가 가능한 방향으로 사업을 재정의해서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또는 변화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계속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객을 재정의하는 많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캐논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캐논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기업 대상의 프린트 고객을 개인 대상의 고객으로 확장을 한 경우가 있고요. 그 외에 많은 회사들도 고객을 재정의하면서 새로운 그런 사업 모델이나 비즈니스로 이제 안착을 한 그런 케이스를 우리가 쉽게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창업가나 사업가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제 에피파니라는 건데요. 에피파니는 유레카처럼 갑자기 어느 순간 번뜩하는 아이디어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 세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떠오르는 아이디어나 갑자기 떠오르는 사업 모델은 존재할 수가 없고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사업 모델이 다듬어지고 또 아이디어가 완성이 되어서 실제 시장에서 그것이 성공을 하는 겁니다. 아까 뭐 쿠팡이나 뭐 배달의 민족이나 이런 회사 설명을 드렸지만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도 지금은 우리가 뭐 앱으로 배달하는 게 굉장히 별 아이디어는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초창기에는 그런 모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직접 창업가들이 아파트를 돌아다니면서 전단지를 모아서 그거를 데이터화시켜서 전화번호부를 만드는 그런 사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전화번호부를 만들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화를 걸어서 배달하는 것들이 많이 눈에 띄고 이거를 앱으로 하면은 잘 되겠다 싶어서 이제 앱을 개발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앱까지 나오기는 실제 전단지를 모으는 작업, 전화번호 데이터를 만드는 작업, 그런 작업을 하면서 시장을 읽으면서 배달 앱이라고 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된 건데 이런 과정과 절차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한순간에 어떤 아이디어나 모델을 가지고 바로 사업하거나 성공적인 모델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 이런 과정이 중요하고 필요하고 이런 과정 통해서 이런 혁신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 컴퓨터 자판을 보면은 QWERT로 시작하는 영문 자판을 볼 수가 있는데요. 국제적으로 표준이죠. 이 자판이 현재. 그러나 이 자판을 만드는 회사는 유명한 타자기 회사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타자기 회사는 미국에서 굉장히 잘 팔리는 1등 타자기 회사였는데요. 타자기가 너무 많이 팔리고 많이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타이핑 속도가 빨라지면서 계속 이제 꼬이는 거죠. 타자기가 고장이 나면서 이제 AS가 너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는 연구소에 특별하게 지시를 해서
영문 타이핑을 가장 느리게 쓸 수 있는 그런 자판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든 자판이 오늘날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QWERT 자판인 거죠.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가장 느리게 치게끔 만든 자판이지만 가장 많이 쓰는, 이거 외에는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쓰는 그런 자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좋은 기술과 좋은 모델 또는 좋은 아이템만 있으면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시장은 전혀 그렇지가 않고요. 좋은 모델이 아니어도 이 자판기처럼 성공할 수가 있고, 또 좋은 기술이 아니어도 성공할 수가 있고요. 또 반대로 좋은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해도 성공할 수가 없고요. 좋은 모델을 갖고 있다고 해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에서 성공하는 거는 소비자가 선택한 것, 소비자가 가장 많이 쓰는 것, 이것이 바로 성공인 거고요. 창업가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소비자가 많이 쓰게끔 만드는 과정, 많이 쓰게끔 하는 모델, 많이 쓰게끔 하는 기술과 제품을 만들고 실제 그렇게 이룩하는 것이 성공적인 그런 창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 기술 이런 거보다는, 모델보다는 마케팅이라는 것을 또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신경 쓸 부분은 바로 마케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케팅 방법 중에 이제 그로스 해킹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로스 해킹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IT 플랫폼에 고객을 확대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방법인데요. 이런 다양한 그런 고객군을 모으기 위해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분석하고 적정한 시점에 적정한 그런 마케팅과 고객 유인 정책, 또 유료화 방법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실제 사업 모델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성공시키는 그런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3.1운동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 당시에 전국의 약 120개 군에서 실제 만세운동이 일어났다고 하고요. 단기간에 전국의 많은 곳에서 이런 만세운동 시위가 이제 일어났었는데요. 이 당시에는 전화라든가 통신, 라디오, 인터넷, 신문 이런 것들이 보급이 안 됐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국에 퍼졌고 이런 만세운동이 크게 이제 확산된 그런 케이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빠르게 그 당시에 확산이 됐을까 보면은 세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철도라고 하는 그런 교통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도를 통해서 사람의 왕래가 빠르게 가능할 수 있었고, 두 번째는 종교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1운동에 보면은 민족 지도자 33인이 있었고, 이 지도자가 관련된 그런 종교시설이 마을마다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이제 쉽게 이런 3.1운동을 전파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됐었고요. 세 번째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유관순 의사 같은 이런 학생들이 실제 5일장마다 3.1운동을 기획하고 전파시키는 그런 핵심적인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핵심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100년 전이었지만 지금하고 전혀 다르지 않는 그런 확산 효과를 만들어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캐나다에 유명한 승무원이 한 명이 있습니다. 게탄 듀가스라고 하는 승무원이 있는데, 이 승무원은 어느 날부터 매일 밤 나이트에 가서 남자를 이제 꼬셔서, 남자였습니다. 남자 승무원인데 잠자리를 했는데요. 그래서 1년에 약 거의 200명 가까운 새로운 사람과 잠자리를 했다고 합니다. 동성애자들하고. 그래서 10년 동안 약 2,000명 정도의 그런 동성애자들과 잠자리를 했는데, 이 게탄 듀가스가 이제 자기가 에이즈에 걸린 걸 알고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북미에서 약 20만 명에 달하는 에이즈 환자가 발생했는데, 20만 명을 조사를 해보면 대부분 게탄 듀가스와 첫 번째 접촉을 했거나 아니면은 접촉한 사람과 접촉을 했거나 접촉한 사람과 접촉한 사람 또는 접촉한 사람과 접촉을 했거나, 어쨌든 게탄 듀가스에 연관된 그런 확산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거죠. 한 사람의 힘으로 오프라인에서 실제 20만 명한테 영향을 끼친 그런
사람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온라인으로 다 연결돼 있죠. 그래서 온라인으로 빠르게 정보가 전달되는 그런 시대인데요. 오프라인에서도 이렇게 혼자 20만 명한테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데 온라인에서는 이제 수억 명한테도 우리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시대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 같은 거를 보면은 페이스북에 글을 썼을 때 제 팔로워가 1000명이라면 1000명이 그 글을 볼 수가 있고요. 그 1000명이 저의 글을 퍼나져서 한 번 더 게시를 한다 그러면은 1000명에 1000명이죠. 1000명에 1000명이 볼 수 있으니까 100만 명이 볼 수 있고 그 단계가 한 번 더 나간다 그러면은 10억에 관한 10억 명이 이제 저의 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 연결망을 통한 확산 속도는 굉장히 빠르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런 연결망은 인터넷 백본망처럼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결망들을 보면은 빈익빈 부익부를 갖고 있는데 세상의 이치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굉장히 많은 연결선을 갖고 있고 누구는 그렇지 않게 되어 있는 거죠. 대다수는 연결선이 적지만 특정한 허브는 굉장히 연결선이 많은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개봉한 영화인데 어떤 영화는 크게 성공하고 어떤 영화는 크게 성공하지 못한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이건 꼭 뭐 영화만 그런 건 아니고 음악도 그렇고 뭐 책도 그렇고 다양한 그런 미디어에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스터 고 같은 경우는 국가대표를 만든 김용화 감독이 만든 작품이었고요. 한중 합작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였고 마케팅도 많이 하면서 크게 성공할 거라고 이제 기대를 했었던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반면에 이제 7번 방의 선물 같은 경우는 제작비도 많이 안 들였고 마케팅도 거의 하지 않았던 그런 영화였는데요. 실제로는 7번 방의 선물은 이제 1000만 관객을 돌파하면서 국민 영화가 됐었고요. 미스터 고는 150만 명 정도에 돌파하면서 이제 흥행에 그쳤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의 어떤 컨텐츠, 재미나 내용이나 이런 거로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고요. 어떤 그 메커니즘에 의해서 과연 사람들에게 확산이 됐을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입소문을 통한 확산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입소문을 통해서 어떻게 확산됐을 때 그것이 크게 성공으로 나타나는가를 이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EXID의 위아래 같은 노래를 보면은 역주행하죠. 그러니까 6개월 전에도 나왔던 노래지만 6개월 전에는 히트하지 못하고 6개월 뒤에 다시 조명을 받아서 차트 1위까지 올라가는 그런 노래들이 많습니다. 이런 노래들을 보면은 똑같은 컨텐츠, 똑같은 노래와 뭐 똑같은 춤, 똑같은 멤버. 그래서 분명히 6개월 전에도 이게 성공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후에 와서 이제 성공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의 이유는 당연하지만 딱 한 가지입니다. 그 한 가지는 바로 사람들에게 노출이 되었는가 아닌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걸그룹을 뭐 아이돌 그룹을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많이 모릅니다. 활동하는 그룹들은 수백 개가 있는데 실제 성공한 그룹들은 수십 개에 지나지 않고요.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그룹들은 수십 개에 지나지 않는 거죠. 근데 나머지 90% 이상은 사실은 우리한테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노래를 들어볼 수도 없고 그 멤버들을 알 수도 없습니다. 우리한테 노출이 되어야만 우리는 인지를 하게 되는 거고요. 좋은 노래라고 하더라도 수면 위로 올라와야만이 우리가 인지를 할 수 있게 됐고, 그래서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게끔 하는 수준까지 확산을 시켜줘야 되는 거죠. 이게 뭐 티핑 포인트라든가 임계점이라든가 크리티컬 매스라든가 다 똑같은 표현인데 이 표현은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떤 제품, 어떤 서비스를 만들든지 그 적정 시점,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는 시점까지 확산이 돼야만이 그 다음에 성공적인 그런 마케팅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강남스타일 같은 경우가 원래 한국 토종 가수였는데 한순간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노래가 됐고 또 싸이가 유명한 가수가 됐습니다. 이 핵심 포인트를 보면은 이 허브라는 것이 존재를 하는데요. 가장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친 사람은 미국의 음반 제작자 스쿠트 브로운이라고 하는 음반 제작자인데 이 음반 제작자가 어느 날 우연히 강남스타일의 뮤직비디오를 보고 크게 놀라면서 트위터에다가 글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 스쿠트 브로운의 팔로워들이 약
수천만 명이 됐었는데 이 수천만 명들이 강남 스타일을 알게 됐고 미국에서 갑자기 한순간에 새로운 스타로 또 새로운 음악으로 이제 성공하게 됐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제 스콧 브라운이 어떻게 강남 스타일을 알게 되었을까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거는 바로 이제 혁신적인 허브라는 것이 존재하는데요. 이 강남 스타일이 춤이 재밌고 뮤직비디오가 재밌다 보니까 많은 패러디 영상들이 등장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러시아, 독일, 브라질 뭐 이런 데서 비슷한 그런 패러디 영상들이 존재했고 이런 것들이 이제 퍼져나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어느 순간 우연히 스콧 브라운이 이 뮤직비디오를 보게 됐고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제 크게 확산시킨 계기가 됐는데 만약에 이런 패러디 영상을 만든 혁신적인 허브들이 없었다면 스콧 브라운도 강남 스타일을 볼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어떤 제품이나 이런 새로운 모델 서비스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이 혁신적인 허브와 이런 추종자 허브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것 중에 철새들의 군무를 이제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수천 수만 마리의 새들이 떼를 지어서 이동하면서도 일사불란하게 자기가 원하는 지역으로 가는 것들을 아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새들이 뭐 통신하거나 뭐 무전기를 갖거나 뭐 이러지는 않죠. 근데 어떤 그 안에 리더의 명령, 뭐 리더의 움직임에 따라서 철새들이 함께 이렇게 이동하는 모습을 일사불란하게 이동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런 그 동물들은 이제 그룹 행동이라고 하는 어떤 행동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이 이제 자기들을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중앙으로 이제 모이려고 하는 그런 습성, 또 어떤 리더의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습성, 이런 몇 가지 그런 무리 행동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런 무리 행동이 하나의 자기 조직화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철새의 군무를 보면은 이런 집단 행동, 무리 행동이 스스로를 움직이게 해서 창발적인 그런 모습을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직이나 사회든지 이런 무리 행동이 다 존재를 하는데요. 인간 사회도 마찬가지고요. 외부 자극에 의해서 일정 부분 견디다가 그 자극을 결국은 수용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이제 자기 조직화를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 조직화를 이루는 과정을 이제 새로운 그런 그 복잡계 또는 창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일정 시점이 넘어가는 순간 자기 조직화를 이루는 것, 마케팅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새로운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가 시장에 들어왔을 때 어느 시점이 넘어가는 순간 시장이나 사회가 자기 조직화가 되면서 이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과정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커니즘을 잘 활용하는 것이 스타트업의 어떤 마케팅의 큰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로스 해킹 사례는 여러 군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한메일 같은 경우가 이제 초창기에 그로스 해킹을 이제 많이 활용을 했는데요. 이 공짜로 쓸 수 있는 이메일이라는 그런 키포인트를 잡고 이거를 대중들에게 인지하기 위해서 뭐 라디오 광고나 뭐 오개 광고 같은 것도 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이메일 하단에다가 하나의 문자 메시지를 넣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한 메일을 인지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쓸 수 있는 무료 이메일을 인지하게끔 해서 빠르게 이제 확산하는 그런 계기를 갖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빠른 속도로 약 18개월 만에 1200만의 그런 사용자를 모으는 그런 효과를 달성을 했었고요. 드롭박스 같은 경우는 마케팅을 할 때 좀 약간 차별화 전략을 썼는데요.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일정 대학의 사용자가 일정 수준 이상 모이면 그쪽에 포인트를 많이 주어서 무료로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많이 확보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자들이 스스로 사용자를 늘리게끔 하는 그런 마케팅 전략을 도입을 했고 이런 소셜 마케팅 덕분에 빠르게 이제 대학가에서 확산이 되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링크드인 같은 경우는 뭐 많이 쓰시고 계십니다만은 이메일을 통한 이제 정보 전달에 이제 초점을 뒀고요. 사용자들이
메일함을 열었을 때 가장 눈에 띄는 클릭을 많이 하는 공간이 세 번째, 네 번째 위치한 줄에 있는 이메일이라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사용자가 열어보는 시간대를 이제 평균을 내서 그 시간대에 맞게끔 이메일의 발송 시간을 최적화시키는 그런 전략을 통해서 많은 사용자들이 링크드인에서 나온 메일을 인식할 수 있게 하고 그걸 클릭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전략을 구사를 해서 성공적으로 이제 확장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런 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이제 그로스 해킹이라는 방법인데요. 그로스 해킹을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관심을 기울이게 하고 사용을 하게, 활동을 하게 하고 재방문을 하게끔 계속 사용하게끔 만들고 거기에 비용을 지불하고 남에게 추천을 해주는 이런 과정을 일련된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처음에 인지하고 사용하고 재방문하고 돈을 쓰고 추천까지 하는 이 과정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로스 해킹의 기본적인 기법이고 각 단계를 올라갈 때 어떤 시점에서 어떻게 마케팅을 해야 되고 어떤 사용자의 그런 가려움을 해소를 시켜줘야 되나 이런 것들을 사용자의 그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적절하게 시의적절하게 공급하는 것이 바로 그로스 해킹의 핵심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깔때기 모양을 볼 수가 있는데 대다수 사용자가 게임도 마찬가지고 여러 플랫폼 서비스도 마찬가지인데 인지하고 있으면서 실제 서비스를 결제하거나 비용을 지불하기까지는 많은 단계가 필요하고 그런 단계에서 많은 사용자들을 기꺼이 플랫폼에서 비용을 쓰게끔 하는 단계로 만드는 것이 그로스 해킹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소프트웨어 플랫폼 조건은 기존에 존재하는 그런 사업 모델에 이런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연결을 시켜서 만들어가는 건데요. 어떤 오프라인에 존재하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해결하거나 또는 오프라인의 한계를 온라인을 통해서 극복을 해주거나 또 온라인을 했을 때 어떤 이점이 발생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가장 중요한 성공적인 소프트웨어 플랫폼의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성공적인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파괴적 혁신이 일어나는데요. 대부분 성공한 그런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보면은 기존의 오프라인 시장과 충돌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오프라인에서 이미 존재했던 산업을 온라인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통해서 새롭게 접근하기 때문에 기존의 오프라인 산업과 이제 충돌이 발생하는데 이런 충돌이 발생하는 것이 바로 파괴적 혁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거를 또 현명하게 잘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파괴적 혁신의 유형을 보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시장 파괴형이 있고 시장 조화형, 시장 틈새형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푸드테크 분야에서 국한해서 설명을 드리면 시장 파괴형 같은 경우는 온라인 식품 또는 뭐 식품 직거래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데요. 왜냐하면 기존에 이제 오프라인에서 이미 식품 거래가 있었는데 그걸 온라인을 통해서 판매를 한다든가 중간에 유통 단계를 줄이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거래시킨다든가 아니면 소고기 대신에 인공 소고기를 만든다든가 가짜 계란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기존의 시장을 파괴하는 새로운 형태의 파괴적 혁신의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시장 조화형 같은 경우는 기존 시장을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함께 공생할 수 있는 형태를 갖다가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흔한 예로 이제 배달 같은 경우가 됐죠. 배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식당의 매출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달이라든가 뭐 맛집 추천이라든가 예약이라든가 뭐 스마트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시장과 조화를 하면서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시장 틈새형은 기존의 오프라인에는 없었지만은 온라인을 통해서 새롭게 나타난 그런 새로운 모델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식권이라든가 뭐 HMR이라든가 뭐 노본 요리사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틈새형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든지 기존의 오프라인이 인더스트리가 존재를 하게 돼 있고 그 인더스트리에서 시장 파괴형 모델을 갖고 할지 시장 조화형 모델을 갖고 할지 시장 틈새형 모델을 갖고 할지를 선정을 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가장 시장과 충돌을 잘 피하면서 효과적인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안착시키고 성공하는 그런 요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성공적인 스타트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중요한데 크게 일단은 6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발품을 팔아라인데요. 오프라인에서 실제 우리의 모델이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온라인화 시켜서 할 때 오프라인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창업가들이 보면은 아이디어만 가지고 또는 사업 모델만 가지고 책상에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오프라인에서 이 많은 것들을 해결을 해야 되고요. 실제 그거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만이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품을 파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초기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마케팅에 비용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슈를 되게 해서 자연스럽게 마케팅이 일어나게 하는 거죠. 우버 같은 경우가 우버를 한국에서 이용하지 않지만 대부분은 우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슈가 많이 됐었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프레임을 만들어서 후발주자와 차별화를 시키고 자기 프레임으로 이끄는 것, 그다음에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상생과 공존을 통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6개의 쌍디귿 법칙은 이제 제가 만든 건데요. 이게 창업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과 타임 투 마켓, 그다음에 성실하게 임하는 것, 그다음에 불굴의 도전 정신, 그리고 뚱딴지처럼 창의적인 생각, 그리고 함께 공동체 의식을 갖고 함께하는 것. 이 6가지가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 창업가들,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창업하는 창업가들을 위해서 한마디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임메이커라고 인디언 기후사가 있는데 인디안 기후제는 실패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비가 올 때까지 제사를 지내는 거죠. 비가 오면 성공을 한 거니까 뭐 6개월이든 1년이든 2년이든 그래서 창업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만 한번 창업을 했을 때는 끝까지 해서 꼭 성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많은 인재들이 있고 또 소프트웨어 전공한 분들이 계시지만 창업이라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그런 소프트웨어로 인한 소프트웨어를 위한 새로운 변화의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도전에 여러 소프트웨어 인재들이 함께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창의적인 새로운 프레임이 참 중요하네요. 저도 새벽 배송을 자주 이용하거든요. 안병익 대표님,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명사특강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후로는요, 소프트웨어 인재 페스티벌 우수작품 시상식이 바로 연이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